네,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은 필수 7 생산 관리고요. 매년 이제 4문제씩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잘 준비하셔서 이제 시험장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필수 주제 6까지 하면 이제 8문제 맞추실 수 있고요. 생산 관리까지 하면 12문제, 4문제 더하면 12문제까지 이제 커버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산업 심리학까지 하면은 17문제, 18문제 이제 요 정도 커버하실 수 있으시니까 필수 7, 8 이제 8은 이제 다음 주 3월 1일 전까지 최대한 이제 해드릴 거고요. 이제 필수 7은 좀 내용이 많다 보니까 제가 1부터 8까지 8개로 그 정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해서 지금이 이제 목요일 지금 밤이거든요. 그래서 목요일, 목, 금, 토, 일 이렇게 해서 4일 동안 최대한 빨리 해서 일요일 전까지 최대한 빨리 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예측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측은요. 저희가 지금 하는 부분이 생산 관리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소비자들의 수요를 예측을 해가지고 그 수요에 맞게 생산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측을 하고 싶은 거죠. 기업들이 이제 소비자들의 수요를 뭐 예측하거나 그래서 과거의 판매량에 근거해서 어떤 식으로 예측을 해서 이만큼 생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생산 관리 파트에 이 예측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닐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문제 스타일은 보통 이게 뭐 정성적 예측 기법이 아닌 것은 뭐 정량적 예측 기법이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의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지수평활법 있죠. 지수평활법 문제 스타일, 지수평활법 그 계산 문제 요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각각의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씩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 종합 문제 스타일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의 매년 요게 그 한 문제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좀 잘 나오는 것 같으니까요.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좀 비교적 쉬운 거 여기 정성적 예측 기법부터 이제 해보겠습니다. 일단 정성적이라는 말이요. 어떤 뭐 데이터나 뭐 통계나 뭐 수학적 뭐 그런 거에 근거하는 게 아니라요. 그런 것보다 사람의 주관적 생각에 맡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델파이법 저희 그 외 전에 그 의사결정 집단 의사결정의 그 문제점이 그 집단 사고 그다음 집단 양극화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뭐 의사결정 방법으로 뭐 델파이법이 있다, 뭐 브레인스토밍이 있다,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때 그 델파이가 그겁니다. 이제 그 델파이예요. 그래서 그 델파이법이 그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거였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전문가분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예측을 전문가분한테 맡기는 거죠. 그래서 뭐 자동차 만약에 회사가 있으면 뭐 내년 전기차 판매량을 얼마로 해야 될까? 얘는 전기차 생산을 하려고 하는데 얼마를 생산해야 될까요? 라고 전문가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분이 막 분석을 해가지고 10만 대 만드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조사법은 이게 요새는 잘 없는데 예전에 혹시 막 전화 같은 거 받으시면은 뭐 어디 리서치 조사인데요. 뭐 잠깐 시간 좀 내주시면은 뭐 설문조사 좀만 하면 안 될까요? 막 그런 전화 보신 적 없으신가요? 이제 그런 거. 뭐 외부의 업체에 용역을 줘서 뭐 40대 이상 사람들한테 전기차 내년에 살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죠. 아니면 회사 직원들 시켜서 다 나갔다 와 이래가지고 그냥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40대 분들 좀 나이 들어 있으신 분들 붙잡고 내년에 전기차 사실 생각 있으신가요?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계속 물어보고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시장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료 유출법은요. 말 그대로 자료를 통해서 유출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만약에 뭐 신차를 뭐 판매하려고 내년에 신차 전기차를 이제 출시해서 뭐 판매하려고 하는데 우리 회사에 뭐 과거에 출시했던 전기차를 첫 해 뭐 얼마 생산했나 이렇게 찾아보는 거죠. 아니면은 뭐 제가 뭐 H사예요. 그러면 이제 H사에서 뭐 신형 전기차를 출시하려고 하는데 뭐 K사에 비슷한 급의 전기차를 먼저 출시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를 어떻게 갖고 와가지고 걔네들처럼 생산을 해보자.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뭐 K처럼 생산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그 자료를 통해서 이만큼 생산했었으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이만큼 생산했었으니까 그걸 토대로 막 유출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보자. 몇 대 생산해보자.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판매원 의견 종합법. 이 판매원 의견 종합법은 그 실제로 판매원들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뭐 전기차만 한 10년 판매하신 분이 계신다고 해요. 그러면 정말 잘 알 겁니다. 그래서 뭐 내년에 전기차 잘 팔릴 것 같나요? 이렇게 여쭤보면은 뭐 아마 뭐 내년에는 뭐 정부 정책이 뭐 친환경 정책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다 말씀하셔가지고 내년이 좀 힘들고요. 그리고 지금 경기가 다 죽었습니다. 지금 뭐 차가 안 팔린지 뭐 어떻게 됩니다. 뭐 이러면서 다 구구절절 다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이분 의견이 가장 정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전선에서 판매하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험치와 뭐 노하우와 그런 예측치가 아마 거의 뭐 이분이 가장 잘 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판매원 의견 종합법, 이것도 이 판매원 분의 그 주관적인 생각을 듣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런 게 이제 정성적 예측 기법이다. 그래서 뭐 델파이법, 이제 시장조사법, 그리고 자료 유추법, 그리고 판매원 의견 종합법 뭐 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량적 예측 기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량적 예측 기법은 이 정성적은 약간 뭐 주관적인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이었잖아요. 생각 이랬는데 정량적은 약간 좀 뭔가 좀 수리적이고 수학적 기법이 막 들어가고 뭐 통계학적 뭐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정량적이고요. 그래서 이 정량적 예측 기법을 할 때 그 시계열 분석이라는 이 개념이 나오거든요. 이 시계열 그 분석이라는 게 그 과거에 그 경제학자 분들이요. 그 경기 변동, 그러니까 거시경제 그 거시경제의 그 경기 변동을 이거를 분석해 보고 싶었나 봐요. 그 그래프 같은 거를.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잠시만요. 만약에요. 막 거시경제가 막 이렇게 막 이런 그래프 보시죠. 막 가다가 막 이렇게 됐다가 막 이렇게 가잖아요. 이게 어떤 그 경기 변동, 뭐 전 세계 시장의 뭐 미국이나 뭐 우리나라의 경기 변동의 그 그래프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 과거에 그 경제학자 분들이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분석을 해보신 거예요. 그래서 왜 분석을 하냐면은 그 과거의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요 미래, 앞으로 그려질 게 어떻게 갈까? 이게 뭔가 그런 게 궁금하셨나 봐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요거를 막 쪼개다 보니까 뭐 이렇게 확대를 해서 막 봤겠죠. 뭐 봐서 요게 무슨 일이 있었나 보네. 막 이런 게 보고 막 이렇게 막 봐가지고 요건 뭐지? 막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나온 게 요런 그 4개의 요소로 나눌 수 있다. 그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거를 4개의 요소로 나눌 수 있다. 그 4개의 요소가 추세, 그리고 순환 사이클이죠. 사이클, 돌고 도는 거, 그리고 계절, 그리고 불규칙이 있다. 임의 또는 임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규칙 변동 또는 이제 임의 변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세는 말 그대로 그냥 상승 추세에 있다. 뭐 하락 추세에 있다. 뭐 그런 말씀 이제 들어보시잖아요. 이제 그런 말이고요. 그리고 순환 변동은 뭐 가끔 가다가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반도체 사이클상 반도체 사이클에 따랐을 때 지금 반도체 회사들의 매출이 앞으로 이제 뭐 감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떤 산업별 그런 주기가 있더라고요. 잘 되는 때가 있고 호황기가 있고 그다음에 약간 좀 꺾일 때가 있고 또 호황기가 있고 그게 몇 년 주기로 산업별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런 뉴스들이 막 있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사이클 주기 막 그런 거. 그래서 그런 순환 변동이 있고 계절은 뭐 여름의 아이스크림 그거죠. 여름에는 아이스크림이 뭐 잘 팔리더라. 1, 2, 3, 4, 5월, 6월 달에는 어떤 산업군의 매출이 좋고 7, 8, 9, 10, 12월 달에는 어떤 산업군의 매출이 나빠지더라. 그런 것들. 그래서 계절적으로 이제 변동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불규칙 변동은 저희 그 코로나 겪었잖아요.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불규칙. 코로나, 전쟁, 테러 막 이런 것들 갑자기 막 일어나면은 코로나 이런 거 코로나겠죠. 코로나 막 이런 거. 그래서 잘 가다가 코로나 땅
이런 것들. 이런 불규칙 변동, 그다음에 뭐 추세, 그다음에 뭐 사이클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 네 개의 요소로 이제 그 나눌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결론적으로 그 시계열 이걸 그 타임 시리즈라고 하더라고요. 타임 시리즈. 그래서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쵸, 여기가 이제 시간의 흐름인 거죠.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과거 데이터가 계속 있죠.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갈 미래 예측을 분석하는 걸 여기 시계열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그 시계열의 구성 요소가 추세, 순환, 계절, 불규칙 변동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 시계열 분석의 분석 방법, 그러니까 시계열 분석 방법에 이동평균법이 있고요, 지수평활법이 있고요. 제가 여기 적어놓지는 않았는데 그게 과거 년도 저희 17년 시험이 되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때 나왔던 문제였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 전기수요법 그리고 그 추세분석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추세분석법이랑 그 전기수요법 그리고 이동평균법, 지수평활법이 그 정량적 그 예측기법 중에 뭐 하나다. 뭐 시계열 분석 방법 아니죠. 시계열 분석 방법 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시계열 분석 방법에 이동평균법, 지수평활법, 추세분석법, 전기수요법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화면으로 따로 띄워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미리 좀 알고 계시면 그 전기수요법은요. 여기 최소 자승법을 적용할 수 있다. 요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전기수요법은 말 그대로 전기의 수요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전기 수요를 가지고 전기에 뭐 10,000개네 이러면은 내년에 또 뭐 10,000개 막 이런 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쨌든 그 정량적 예측 기법이라는 거는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좀 말도 안 되게 설명을 드린 것 같지만 전기수요법에 대해서 어쨌든 전기수요법도 정량적 예측 기법이다. 그거를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기의 수요를 가지고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건데 그 정량적 예측 기법이다. 요거를 좀 이제 그래서 왜냐하면 작년에 저희 시험에 이제 주관적 접근 방법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요게 24년에. 근데 앞으로 요걸 또 물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 종류를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계열 그 분석 뭐 방법의 종류 아니면 뭐 정량적 예측 기법이 아닌 것은 막 이런 식으로 물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딱 구분을 지으셔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좀 이제 외워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요거를 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동평균법부터 보겠습니다. 그 이동평균법은요, 그 단순 이동평균법이랑 가중 이동평균법이 있는데요. 단순 이동평균법은 말 그대로 저희가 늘 막 하던 거 있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보면요. 22년에 전기차 판매량이 100대였고요. 23년에 전기차 판매량이 200대였습니다. 24년에 전기차 판매량이 300대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25년에 몇 대 팔릴까 예측을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생산을 해야 되니까. 단순 이동 평균법은 단순하게 다 더해서 나누기 3입니다. 그래서 300, 600 나누기 3하면 200이 되겠네요. 그리고 가중 이동 평균법은 가중치를 두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적 좀 상승 추세에 있으니까 여기다가 가장 많이 가중치를 두는 게 좀 의미가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0.7 그리고 여기 뭐 0.2 정도 해야 되겠네요. 0.2 하면 0.1 이렇게 해서 0.7, 0.2, 0.1 이렇게 가중치를 더 가지고 곱하는 거예요. 가중이동 평균법. 그래서 300 곱하기 0.7 더하기 200 곱하기 0.2 더하기 100 곱하기 0.1 하면은 이게
210 그리고 40 10개 이렇게 하면 50 260개가 되겠네요. 가중평균법에 따르면. 그래서 최근의 데이터에 가중치를 좀 더 두니까 평균값이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가중이동 평균법은 가중치를 달리 좀 더 가지고 좀 더 의미 있는 데이터 쪽에 가중치를 둬서 이제 평균값을 구하겠다라는 게 이제 가중이동 평균법입니다. 그래서 단순이동 평균법과 이제 가중이동 평균법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동 평균법은 요것도 저희 시험 그 기출 지문일 거예요. 그 이동 평균법은 우연 변동만이 이제 크게 작용하는 경우 이제 옳은 지문입니다. 우연 변동만이 크게 작용하는 경우 유용한 기법으로 가장 최근 N기간의 데이터, 그죠? N기간인데 우리 3기간으로 했죠. 가장 최근 N기간의 데이터를 산술 평균하거나 이게 산술 평균한 거예요. 다 더해서 나누기 3년 한 거잖아요. 22, 23, 24 나누기 3년 더해서 나누기 3. 단순하게 평균하거나 가중평균 0.7, 0.2, 0.1 가중평균하여 다음 기간에 25년도에 그 수요를 예측할 수 있음. 그래서 이 우연 변동만이 그 크게 작용했다라는 게 아마 그 여기서 그 불규칙 변동 이런 걸 그 말하는 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쵸? 이걸 보면 되겠네요. 1월에서 6월까지 판매량을 그 더하는데 만약에 그러니까 1월에서 6월까지의 판매량의 그 평균치를 그 구하는데 2월이 만약에 특이하게 판매량이 탁 튀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가 이게 지금 전쟁 그 만약에 전쟁이 터졌어요. 그래서 24년도에 전쟁이 터져가지고 이게 만약 군수물자 회사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가 이 군수물자를 22년에는 100개를 생산했는데 탱크 100대라고 할게요. 탱크 100대, 23년에 탱크 200대, 24년에 탱크를 전쟁이 나가지고 10,000대를 생산했어요. 우연 변동이 크게 작용했죠. 크게 작용하는 경우 이제 그 유용하다. 요거를 좀 이해가 안 됐어가지고 근데 그 요거를 이제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면 10,000대 그쵸 우연 변동이 크게 작용하는 경우 이제 유용하다. 왜 유용하냐면 지금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 3개년치 평균을 구해보면 먼저 25년에 이동평균법을 사용 안 하고 전기수요법을 사용한다고 해볼게요. 전기수요법. 그러면은 전기수요법에 따르면 24년 데이터를 가지고 할 거니까 25년도 10,000대 생산하지 뭐 이러는 겁니다. 이제 좀 말은 안 되지만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근데 이거를 이동평균법을 해버리면 10,000대 1300 되겠네요. 1300 나누기 3 해버리면 3400대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10,000대에서 이동평균법을 사용해버리니까 3400대로 낮아졌습니다. 근데 이 전쟁이 지속되는 게 아니라 전쟁이 났다가 바로 이겨서 끝났어요. 우리나라가 이겨서 끝났어요. 그래서 다음 연도에는 군수물자 생산량이 또 이제 뭐 200개 이렇게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고려 안 하고 전기수요법에 따르면 10,000대를 생산해야 되는데 이동평균법에 따르면 이 데이터가 이제 그 튀는 걸 잡아줬잖아요. 튀는 거를 깎아내려서 잡아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평균을 여기 더 100 이렇게 하면은요 더 작아질 겁니다. 그래서 100, 20년도에도 100, 21년도에도 100 이렇게 하면 요 3,400이 계속 작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때 좀 유용하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다가 이제 끝났는데 여기 너무 큰 데이터 하나 튀는 값을 우연 변동에 의해 크게 작용하는 것을 우연 변동을 좀 이렇게 낮춰준다. 만약에 또 가중평균법을 이용하면 그 가중평균법을 이용해서 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좀 가중치를 덜 둬도 되겠죠. 요거는 전쟁으로 인해 일시적인 거니까 0.3만 하자. 그리고 여기 나눠서 0.7이니까 뭐 0.2 할게요. 0.2 해서 0.4, 0.4 하자. 그러면 0.4 곱하기 100, 0.4 곱하기 200, 0.2 곱하기 2만 하면은 뭐 2,000 몇 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유용해졌잖아요. 그쵸?
요거 만개 생산하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 우연 변동을 잡아줬잖아요. 어느 정도 잡아줘서 유용하다. 그래서 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1월에서 6월까지 이제 뭐 이게 판매량이 그렇죠. 뭐 요 말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네요. 그래서 판매량을 더해서 2월이 특이하게 판매량이 증가되면 그 1, 6개월간 평균을 쭉 해버리면 펴지는 효과, 그렇죠. 펴지는 효과. 요 만개가 지금 분산이 됐잖아요. 그 이제 깎아 내려갔잖아요. 그렇죠. 요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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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개 때문에 이제 깎아 내려갔으니까 쭉 펴지는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해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게 공부했었을 때 요게 좀 그래서 요 문장을 이제 적어놨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수평활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평활법은요, 일단 이 산식을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 최근에 나오긴 했지만 또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혹시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 외우실 때는 이제 전기 그래서 요게 어려운 문장이 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그래서 요거를 그 지수평활법이 아무래도 좀 그 최근 데이터에 그 가중치를 부여한다라는 그 최근 데이터에 가장 큰 가중치를 부여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기본적인 그 지수평활법이 나오게 된 게 과거의 데이터는 의미가 없다. 과거 데이터는 정말 작은 가중치를 줄 거고 아주 작은 과거로 갈수록 점점 그 낮아지는 점점 급격하게 작아지는 가중치를 줄 거고 최근에 있는 최근 연도 직전 연도에 있는 데이터 값에 가장 큰 가중치를 주겠다라는 그 전제가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산식을 일단 요 산식은 무조건 그 암기하고 계시면 좋고요. 그래서 전기 예측 더하기 이제 평활 계수 이거 알파라고 하고요. 그리고 곱하기 실 빼기에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입에 붙이셔서 요거는 이제 전기 실제의 전기 예측입니다. 전기 실제치 빼기 전기 예측치. 그래서 전기 예측 더하기 평활 계수 곱하기 가로 열고 전기 실제치 빼기 전기 예측치 이렇게 해서 암기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요것도 옳은 문장인데요. 요것도 좀 암기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수평활법은 그 과거 실제 수요량과 여기 과거 실제 수요량과 과거의 예측치 간에 그 오차에 대해 이 오차잖아요. 오차에 대해 지수적 가중치를 반영해 예측한다. 요 표현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요거를 곱하고 나눠 보면 그 실제 예측치와 그 전기 예측치 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전기 실제치와 그 전기 예측치 간에 그 이동평균법을 사용한 거랑 거의 마찬가지거든요. 요 산식을 이렇게 곱하고 예측치끼리 더하면은 이상한 산식이 하나 나와요. 그래서 그게 또 거기서 한 단계 또 산식이 하나 더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거기에서 그 산식이 하나 넘어가면은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알파에 1-알파 그리고 알파에 1-알파의 제곱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타시험에서 이게 지금 가중치인데요. 그러니까 그 1-알파 첫 해에는 알파, 그 전해에는 그 알파의 1-알파, 그 다음 해에는 그 알파의 1-알파의 제곱만큼 지수적으로 감소한다. 지수적으로 그 실제치가 지수적으로 감소한다라는 표현이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혹시 좀 이제 그래서 알아두시면 이제 괜찮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결론은 그 지수적 가중치를 반영해 예측한다. 그러니까 지수평활법이니까 이렇게라도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수평활법은 그 추세나 계절 변동을 모두 포함해서 분석할 수 있겠죠. 계절 변동, 추세 분석할 수 있겠죠. 있으나 평활 상수를 작게 해도 최근 수요 데이터의 가중치를
과거 수요 데이터의 가중치보다 작게 부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과거 연도로 가면 이 지수적으로 감소한다라는 표현이 그 지수적으로라는 뜻이요. 급격하게 감소를 시킨다는 거거든요. 급격하게. 그래서 여기 그 알파 값이 만약에 뭐 한 0.7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그러면 0.3이니까 73, 21, 0.21이 되죠. 0.7에서 전기의 0.7에서 전전기로 가면 0.1까지 감소를 시켜버립니다. 지수적으로 감소한다는 표현이 이런 거거든요. 급격하게 지금 감소를 시켜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지수적 가중치를 뭐 이제 과거 실제 수요량과 예측 시간에 요 표현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지수 평활법은 추세나 계절 변동 모두 포함하여 분석할 수 있으나 평활 상수를 작게 하여도 요 0.7을 뭐 0.1, 0.6, 0.5 아무리 작게 해도 최근 수요 데이터의 가중치, 요 최근 수요 데이터의 가중치를 과거 수요 데이터의 가중치보다는 무조건 작게 부과할 수가 없죠. 얘가 무조건 큰 거예요. 첫 과거가 가장 큰 겁니다. 최근 데이터가 무조건 값이 클 수밖에 없다. 무조건 다음부터는 계속 작아져요. 근데 급격하게 확 작아집니다. 이것도 곱해 보시면 급격하게 작아질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죠. 지수적으로 감소한다라는 표현이 타 시험에서 나왔으니까 그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평활상수를 아무리 작게 해도 최근 수요 데이터의 가중치를 과거 수요 데이터의 가중치보다, 이 최근 수요 데이터의 가중치를 과거 수요 데이터의 가중치보다 작게 부과할 수 없다. 얘가 무조건 클 수밖에 없어요. 첫해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래서 저도 이게 좀 이해가 안 됐어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 산식 지수 평활법 산식 보시면 여기 최근 수요에만 가중치 부과되어 있는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전기 예측치에 그 전기 평활 평활 계수 곱하기 전기 실제치 빼기 전기 예측치니까 그런 건가 보다. 그래서 최근 산식에 최근 수요에만 가중치 부과하니까 전에는 부과 안 하겠지 이런 식으로라도 하셔가지고 저는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그냥 외웠습니다. 일단 이게 좀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처음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회귀 분석법은 그 실제치와 그 예측치에 이제 그 회귀 분석법이네요. 회귀 분석법은 그 실제치와 예측치에 그 오차의 자승값 죄송합니다. 여기 이거 틀렸고요. 자승값 제곱값 오차의 자승값 제곱값의 합이 최소화돼야 됩니다. 합이 최소화 되도록 측정해야 된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최소 자승법이라고 하고요. 요게 자꾸 최대 자승법이라고 좀 내나 봐요. 그래서 최대 자승법이라고 해서 오답으로 한번 출제했었고요. 그리고 실제치와 예측치의 오차 제곱의 합인데 또는 오차 자승의 합인데 그냥 오차의 합이 최소화되도록 라고 해서 또 오답으로 한번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 회귀 분석법은 이제 이게 그 원인과 어떤 변수 간의 그 관계를 알고 싶어서 이제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만약에 그 시험을 본다고 하면은 그 공부 시간과 시험 점수의 그 관계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그 공부 시간 여기가 공부 시간 H라고 하고요. 이거 시험 점수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만약에 10,000명이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그 10,000명의 실제 데이터들을 다 갖고 오는 거예요. 실제 점수를 알아내가지고 뭐 막 10,000명의 점수들이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여기가 뭐 1만 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만 시간의 법칙에 따라 이분은 이제 100점 이래가지고 100 가지고 100점이 있고 그다음에 뭐 공부 시간에 따라서 막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이런 그 실제치와 이런 점들에 뭔가 좀 의미 있는 선을 그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요 점수에 따랐을 때 앞으로 이렇게 되면 예측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 예측에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만 시간이 그럼 넘어가면 여기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예측을 해보자. 그래서 그 의미 있는 선을 요 실제치들을 가지고 그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한 15,000시간 정도 하면은 150점이 되네요. 어쨌든 이게 200점 만점이라고 해볼게요. 200점 만점. 그래가지고 어쨌든 좀 약간 이상해지긴 했지만 이제 다시 보시면, 그래서 이 실제치와 예측치, 요게 이제 이 선이 이제 예측치가 되는 거잖아요. 의미 있는 선을 그어서. 근데 이 의미 있는 선을 그으려고 할 때 실제치들이 여기 있잖아요. 실제치와 이게 예측치고, 또 실제치와 예측치, 실제치와 예측치, 실제치와 예측치, 실제치와 예측치, 이게 다 예측치. 실제치와 예측치의 오차, 이게 오차잖아요. 오차의 제곱의 합, 제곱값의 합, 또는 자승의 합이 최소화되게, 요게 최소화되는 선을 그는 게 예측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귀분석법이. 근데 이 회귀분석법이 뭐 다중, 변수가 여러 개면 다중이라 그랬나?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어렵고요. 근데 어쨌든 시험은 이제 최소 자승법인데 그 실제치와 예측치의 그 제곱의 합이 최소화되도록 측정한다. 요걸 최소 자승법이라고 하고, 이 최소 자승법을 최대 자승법이라고 오답을 내거나 아니면은 제곱의 합인데 그냥 합, 실제치와 예측치의 오차의 합, 요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이제 오답으로 이렇게 두 개를 잘 낸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 한 것 같고요. 일단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24년 기출문제고요. 수요 예측 방법 중 주관적, 정성적 접근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델파이법, 이동평균법. 이동평균법 요거 이제 정량적이죠. 그 시장조사법, 자료유추법, 판면 의견 종합법, 이렇게 해서 요거는 좀 쉬우니까 그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동평균법은 이제 정량적이죠. 그리고 요거 지수평활법 나왔네요. 그래서 수요를 예측하는 데 있어 과거 자료보다는 그쵸. 잠시만요. 수요를 예측하는 데 있어 과거 자료보다는 최근 자료가 더 중요하다는 역할을 한다는 논리에 근거한. 그쵸. 이 지수평활법이 원래 과거의 데이터는 의미가 없다. 과거 데이터는 가중치를 정말 주지도 말자. 조금만 주자. 그리고 최근에 있는 데이터의 가중치를 많이 주자라는 그 취지거든요. 그래서 그 최근 자료가 더 중요하다라는 역할, 그렇죠? 그런 논리에 근거한 여기 지수평활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래서 지수평활법은 과거 자료보다는 최근 자료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논리에 근거한 지수평활법. 그러면은 요거, 그렇죠? 평활상수를 아무리 작게 해도 최근 수요 데이터의 가중치를 과거 수요 데이터의 가중치보다 작게 부과할 수 없겠죠. 요 말로 가지고 요거를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평활법을 사용하여 어쨌든 이제 수요를 예측하고자 한다. 예측값은 FT기의 값은이라고 해서 실제 이제 이거 풀어보시면 직전 기간에 그 예측치죠. 그래서 1000 직전 기간에 예측값 FT-1기 그래서 1000개고요. 그리고 플러스 평활상수가 알파가 0.05네요. 0.05 곱하기 가로 열고 실 빼기에 직전 기간 실제값 AT-1기 그래서 1200 빼기 1000 이렇게 하면은 200에 5% 10개 하면은 1010 요거네요. 그래서 1010개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하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그 여름 겨울이네요. 그 1년 중 여름에 아이스크림 매출이 증가하고 겨울에는 스키 장비의 매출이 증가한다고 할 때 이를 설명하는 변동은, 요거는 너무 이제 좀 쉽게 내줬죠. 계절 변동이다 라고 하고 넘어가고요. 네, 이제 마지막 20년 기출이네요. 그 수요 예측 방법에 관하여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델파이 방법은 일반 소비자 아니죠.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정량적이 아니죠. 델파이법 정성적이죠. 그렇죠. 정성적, 전문가의 의견을 묻는 거니까 정성적, 전문가의 생각, 그래서 정성적, 그리고 전문가 대상. 그래서 틀렸고요. 네, 옳은 거니까 틀렸고요. 그리고 이동평균법은 과거 수요 예측치의 평균. 과거 수요 예측 아니죠. 저희 이거 실제 가지고 하겠죠. 설마 이거를 과거 수요 예측치로 하면 안 되겠죠. 예측치는 틀릴 수도 있잖아요.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굳이 그 과거에 예측했던 데이터로 평균을 낸다고요? 아니죠. 실제치를 가지고 하는 게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 좀 아니고요. 예측치로 하는 건 좀 아니고요. 그리고 시계열 분석법에 그렇죠. 변동 요인이 4가지 있었죠. 추세, 순환, 계절 불규칙 해서 추세는 포함되지 않나요? 말도 안 되죠. 그리고 단순회귀 분석법. 그렇죠. 단순회귀 분석법에서 수요량 예측은 최대 자승법 아닙니다. 여기 최소 자승법입니다. 최소 자승법이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거죠. 틀린 거. 그리고 지수평활법은 과거 실제 수요량, 그죠? 과거 실제 수요량과 예측치 간의 오차, 그렇죠? 오차에 대해서 지수적 가중치를 반영해 측정한다. 네, 그래서 요거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네, 요거는 이제 예측은 다 했네요.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 네, 이제 그 생산 계획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생산 계획인데요. 이 파트는 예전에 나오고 지금은 거의 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문제는 그 타시험 기출 문제에서 나왔던 것들 중에 저희 시험에 좀 나올 수도 있을 법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들을 좀 가져와 봤고요. 그래서 일단 간략하게 보고 이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일단 MRP가 있는데요. 자재 소유 계획이라고 해서 매터리얼 리ኳ이어먼트 플랜이라고 해서 요 MRP 자재 소유 계획에 선단계로 몇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아무래도 좀 이해하시는 측면에서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선단계도 과거에 한번 지문으로 등장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그걸 조금 말씀드려 보면, 일단 그 회사가 처음에 원래는 대략적으로 한 6개월에서 한 18개월 정도의 그런 이제 중장기적인 그 계획을 짠다라고 해요. 이제 그거를 총괄 관리 계획이라고 합니다. 총괄 생산 계획, 총괄 생산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대략적으로 6개월에서 18개월 동안 그 수요를 예측해서 수요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만약에 1년을 예로 들게요. 24년도 말쯤에 25년도에는 그쵸? 앞에서 예측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측을 통해 예측을 해서 그 생산 계획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10만 대가 팔릴 것 같으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인력으로는 7만 대밖에 생산을 못 하네. 인력을 또 채용해야 할까? 아니면은 내년에는 경기가 안 좋아서 생산을 줄여야 되니까 좀 이렇게 직원들을 줄여야 할까?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계획들. 그리고 재고는 어느 정도로 좀 유지하는 게 좋을까? 내년에 수요가 많으면 좀 재고를 조금 더 높게 좀 유지해 볼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이제 계획을 이제 짠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주간 계획이라는 걸 짭니다. MPS라는 주간
주 일정 계획 MPS라고 그 계획을 짜서요. 뭐 한 주에 얼마만큼 그 뭐 생산해야 하는지 또 막 이런 것들도 짠다고요. 그래서 MPS 그래서 그 어그리게이트 그 총괄 그 생산 계획을 짜고요. 그 다음에 요거 화면으로 띄워드릴게요. 그래서 그 총괄 생산 계획 짜고 그 다음에 MPS 주 일정 계획 짜고 그 다음에 짜는 게 MRP입니다. 그러면 MRP는 뭘 짜는 거냐면 만약에 일주일 그 주 일정 계획을 짰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전기차 100대 생산할 거야. 그러면 전기차 100대에 들어가는 자재들 있죠. 부품, 매터리얼.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거 얼마나 필요할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계획을 짜는 게 그 MRP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품 생산에 필요한 그쵸 부품, 자재, 요 M 그의 투입 시점과 그 투입량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MRP고요. 그리고요 그 요 MRP가요 발전된 거. 이 MRP가 약간 굉장히 좀 발전된 느낌을 그 ERP라고 합니다. 그 전사적 자원 관리라고 하는데요. 그 E가 엔터프라이즈 기업이라는 뜻이거든요. 기업의 자원, 리소스, 기업의 자원 플랜,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랜, 전사적 자원 관리. 사가 회사의 그 사자예요. 회사. 그래서 회사 전체 자원 관리다. 회사 전체. MRP에서는 부품만 이제 부품만 자재 매터리얼만 관리했는데 그 계획만 짰는데 회사 전체의 자원을 리소스를 관리하겠다. 하고 해서 이제 발전된 겁니다. 발전. 그래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그쵸. 뭐 자재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면 생산, 마케팅, 인사, 뭐 회계 등의 모든 업무를 지원하는 통합관리 시스템이다. 그래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생산, 재고, 거점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의 시스템으로 기업의 그 생산, 마케팅, 인사, 회계 등 모든 업무를 그 지원하는 이제 통합관리 시스템이다. 이렇게 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독립된 문제로도 그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거 이제 이런 느낌 나오면 마케팅, 인사, 이제 회계 이런 거 나오면 이제 ERP다. 이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공급망 SCM은요. 요거는 나중에 제가 따로 빼놨거든요. 요거는 좀 중요한 것 같아서 따로 빼놨었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때 가서 하고요. 제가 한 줄만 좀 읽어보면 그냥 뭐 부품의 공급업체, 뭐 생산업체가 나가 이제 제조업체고요. 그 제조업체에 부품을 공급하는 이제 부품업체가 있을 거고요. 뭐 하청이라고 하죠. 보통 뭐. 그리고 여기 또 이제 고객한테 인도하겠죠. 그래서 고객. 그래서 이 고객에 이르는 제반, 거래 참여자들이 다 거래 참여자잖아요. 거래 참여자들이 서로 정보를 좀 공유해서 좀 민첩하게 대응하자 서로.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안 하면 불필요한 그 재고가 쌓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런 게 왜 해야 되는지, 왜 서로 정보를 공유해야 되는지, 뭐 원인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 나오니까요. 그때 가서 이제 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BPR이라고 있습니다. 요것도 저희 시험에 지문으로 한 줄 나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 리엔지니어링이라는 영어 뜻을 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 영어 사전 실제로 찾아보시면 거기 이런 뜻이 있을 거예요. 혁신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혁신이 뭔가 그 근본적인 거, 핵심적인 거 그런 것들을 뒤집어 엎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점진적으로 이렇게 해봤다가 이렇게 해봤다가 이렇게 해봤다가 이렇게도 해보고 이제 안정이 되면 또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가자 이게 아니라요. 야 이런 거 아니야. 혁신해야 돼. 근본적인 걸 뒤집어 엎어.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걸 뒤집어 엎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 점진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은 리엔지니어링이라는 영어 단어가 이런 근본적인 걸 좀 뒤집어 엎다. 이제 그런 뜻을 좀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어가 들어가면 그냥 틀린 거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단어를 찾아봐서 이게 혁신이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이 단어가 들어가면 이제 틀리겠구나 라고 해서 이 지문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휴리스틱 이게 나왔는데요. 이게
그 생산 계획에 있는 건지는 이제 시험장에서 알았고요. 이게 총괄 이게 여기 보시면 총괄 생산 계획 기법 중 여기서도 휴리스틱을 쓸 수 있구나. 라는 걸 이제 그때 알았고요. 그래서 이게 그 휴리스틱 계획 기법에는 그 매개 변수에 의한 생산 계획, 그다음에 생산 전환 탐색법, 서치 디시즌을 그리고 이제 경영 개수 이론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지는 약간 좀 모르겠지만 혹시 갖고 계신 교재에 요 내용들이 있으시다면 한번 그냥 쓱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문제를 뭐 휴리스틱 계획 기법 중 다음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이 이 4개 중에 무엇을 말하는지를 찍으라는 문제는 안 나오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게 나올 수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들 판단하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좀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이제 갖고 계신 교재에 적혀 있으면 그래도 쓱 한 줄이라도 읽어 두시면 뭐 포인트를 잡아서 좀 읽어 두시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휴리스틱 기법은 저는 원래 이 문장으로 외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휴리스틱이 영어 단어로 제가 어림잡다라는 뜻을 외웠었어요. 어림잡고 뭔가 직관적이고 이제 그런 느낌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비구조적 문제를 구조적 문제를 다루는 거는 기존에 있던 문제니까 뭔가 좀 정형화돼 있잖아요. 정형화돼서 뭐 이렇게 정형화 그런 것보다 어쨌든 그 직관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비구조적 문제를 다루는데 유용하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요 표현도 무슨 국어사전 같은데 휴리스틱 막 뜻 찾아보면은 심리학인가 교육학인가에서 막 이런 표현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경험을 막 통해 가지고 체계화하고 뭐 정형화해서 이제 해결책을 발견한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막 좀 비슷한 말들이 있습니다. 뭐 탐색하고 뭐 찾아보고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운 좋게 그냥 찍어서 맞췄는데 이따가 그 문제 풀면서 어떻게 찍었는지를 그냥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총괄 생산 계획 기법 중 휴리스틱 계획 기법, 이제 저는 휴리스틱이 어림잡다라는 뜻만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비정형화된 문제를 해결하는 뭔가 좀 이렇게 어림잡고 뭔가 직관적인 그런 느낌. 그래서 뭔가 좀 완벽하고 막 그런 거에 반대. 이제 막 그런 식으로 이제 느낌을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인가 두 번째, 세 번째 어디 영상쯤에 찍는 무슨 말도 안 되지만 좀 약간 찍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그 방법에 따랐을 때 요 세 개는 이제 묶였습니다. 요 세 개가 확실하게 묶였고요. 왜냐면 서치, 찾는다, 찾아서 결정하는 법칙이래요. 찾는데 얘도 생산 전환을 탐색한다. 생산 전환할 거를 어떻게 전환할지 탐색하겠다. 총괄 생산 계획이니까 탐색하겠다. 그리고 찾아보고 결정한다. 두 개 똑같은 말인 것 같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저는 요거 두 개는 똑같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1번이 답일 것 같다는 느낌이 좀 강하게 왔었고요. 근데 이제 헷갈렸던 게 5번 때문에 좀 헷갈렸습니다. 1번하고 5번 중에 이제 찍으려고 했었는데 선형계법이 뭔가 선형적이다라고 하면 막 이런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1차 이렇게 선형적이다라고 하면 Y는 X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좀 이미 다 정해져 있고 막 여기 뭔가 막 1이면 1 2면 2, 3이면 3, 막 이런 거잖아요. 기울기가 좀 이렇게 있으면 1이면 2, 2면 4,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림 잡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찍으려고 했는데 경영 개수가 딱 보였습니다. 수? 이래가지고 이게 뭐지? 뭔가 수가 있고 경영 개수가 막 2라고 하면 뭐가 1이 상승하면
뭐 이게 2배만큼 올라가나? 막 이런 거 아니면은 뭐 매출액이 뭐 매출액의 뭐 몇 배가 뭐 영업이익 막 이런 거 그런 공식을 가지고 경영 개수인가?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서 한 게 아니고 어림잡아서 하는 거에서 어림잡는 건가? 막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아닌가? 막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이게 좀 많이 떠오르면서 이게 가장 그 직관적이지 않고 어림잡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이 단어에서 그냥 가장 그 느낌이 그렇게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해서 마쳤고요. 이제 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3번, 4번은 이제 비슷한 말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제 찍지는 않았다. 그리고 그 영어 단어들을 알고 계시면은 시험장에서 찍으실 때 약간 좀 도움이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영어로 된 학문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영어 단어에 그 숨어 있는 뭐 그런 뜻들도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서 마치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 타시험 기출인데요. 요런 식 스타일 저희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단 가져와 봤고요. 아직 요거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뭐 생산률, 고용 수준, 재고 수준, 잔업 및 하청 등을 중심으로 수립하는 계획은 그래서 변동적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생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장래 일정 기간에 생산률, 고용 수준, 재고 수준, 잔업 및 하청 등을 중심으로 이제 수립하는 계획이라고 했을 때 요거 주일정 계획은 그 한 주에 몇 개 생산하냐? 그리고 자재 소요 계획은 이제 자재만이었고 총괄 생산 계획이 그 내년도 장래 일정 기간 6개월에서 18개월 기간 동안에 뭐 생산률 직원분들 뭐 10,000명이 있는데 적게 생산해야 되니까 뭐 직원분들이 10,000명이 있는데 뭐 생산률을 적게 하려면 뭐 직원분들을 출근하지 마세요라고 해야 되겠죠. 휴가 줄 테니까요. 3개월 동안 쉬었다 오세요. 유급 휴가입니다. 뭐 이러면서 갑자기 한 30,000명 정도 뭐 휴가 뭐 이럴 수도 있겠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뭐 생산률을 어떻게 할 건지 미래 수요 예측한 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고용 수준 생산량을 늘리려면 아무래도 고용을 좀 늘리는 편이 낫겠죠. 그래서 고용 수준 그다음에 재고는 얼만큼 쌓아둬야 될지 뭐 적게 쌓아둬야 될지 많게 쌓아둬야 될지 그 잔업을 더 시켜야 할지 말아야 할지 또는 뭐 하청업체를 뭐 둬가지고 하청업체에서도 뭐 공급을 할 수 있게 해주다든지 뭐 하청업체나 또 뭐 계약을 해서 뭐 어떤 뭐 단가 뭐 그런 거 조정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것들 해가지고 뭐 비용을 최소화하고 그다음 자원을 뭐 효율적으로 분배한다라는 게 이제 총괄 그 생산 계획이라고 이제 미리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유료 형태로는 안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총괄 생산 계획에서 선택할 수 있는 수요 전략 방안과 그리고 이제 공급 전략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총괄 생산 계획은 그 이제 노동력 이제 보겠습니다. 총괄 생산 계획에서 수요 전략 방안입니다. 옳지 않은 겁니다. 수요 전략, 공급 전략, 총괄 생산 계획에서 공급 전략이라는 거는 기업의 입장이죠. 기업의 입장에서 우리가 회사의 제품을 얼만큼 공급할지 말지를 전략을 짤 수 있는 거고요. 수요 전략은 기업의 입장에서 소비자가 이 물건을 사야 될지 말아야 할지의 뭐 교란을 주는 거겠죠. 막 그렇게 해서 그 수요를 막 소비자들의 수요를 막 바꿔보겠다.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 총괄 이제 옳지 않은 거 수요 전략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노동력 이용률을 조정한대요. 회사가 갖고 있는 노동력 이용률을 조정하면 뭐가 바뀔까요? 공급이 바뀌는 거죠. 공급량이. 그래서 뭐 공급량이 바뀌는 거니까 노동력 이용률이라고 하면 뭐 직원분들이 10명이 있는데 생산 좀 뭐 풀가동 좀 해주세요. 잔업하셔서 수당 많이 드릴 테니까요. 생산 기존에 하던 거에서 좀 1.2배, 1.3배 정도만 더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좀 저희가 지금 좀 생산을 좀 줄여야 되거든요. 기업이 좀 우리가 회사가 많이 힘듭니다. 혹시 좀 무급 휴가로
좀 어떻게 일주일만 좀 쉬었다가 나와주실 수 없을까요? 뭐 말도 안 되지만. 그래서 이런 게 그 노동력 이용률을 그 조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그 공급 전략이겠죠. 공급 전략. 제품을 이제 공급하는 그 공급에 이제 그 교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공급 전략이고요. 가격 조정은 그냥 말 그대로 요거는 가격을 조정해 버리면 그 안 삽니다. 만약에 제가 어제 장바구니에 뭐 10,000원짜리 물건을 담아놨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뭐 이렇게 회사에 가다가 아 맞다 그거 사야지 하고서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가격이 갑자기 10,000원에서 1,000,000원이 돼 있는 거예요. 당연히 안 사죠. 그래서 가격 조정하면 제 수요에 영향이 생겼죠. 그래서 이거 수요 전략, 광고 판매 촉진 활동. 아 이거 옆에서 계속 광고해요. 옆에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1대1로 광고해 주는 거예요. 사세요, 사세요, 사세요. 그럼 귀찮아서 삽니다. 아 이제 그만해 이러면서 이제 삽니다. 알았어 살게 이러면서. 그래서 광고, 판매 촉진 활용. 계속 광고하면서 산다. 이 보안 제품의 수요 개발. 요거는 그 뭔가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수요를 개발해서 수요에 좀 교란을 주겠다라는 것 같아요. 이건 얘가 잘 떠오르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수요를 개발해서 그 보안 제품을 만들어서 뭐 개발해서 수요 보안 제품의 수요를 개발한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수요 전략 방안일 거고요. 빼고도 이거 그 추후 납품은 그 왜 저희가 물건 같은 거 살 때 나중에 납품해 주겠다라는 경우 있지 않나요? 뭐 품절이 아니에요. 품절이라고 적혀 있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책을 사면은 어떤 책은요 보통 2길 배송이거든요. 2길 배송. 근데 어떤 책은 뭐 10일 뒤 배송 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책 사시다 보면 막 그런 게 있어요. 뭐 14일 뒤 배송, 뭐 일주일 뒤 배송. 그게 이제 빼고도입니다. 지금 당장은 못 드리는데요. 나중에 드릴게요. 추후에 납품해 드릴게요. 그게 이제 조절입니다. 근데 이런 조절을 통해서 이게 수요 전략 방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공급 전략 방안도 되는 것 같기는 한데 나중에 납품해 드릴 거야 라고 회사가 해버리면 저는 좀 시간을 버는 거잖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요거 회사의 공급 전략도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이게 시험에서는 이제 수요 전략 방안으로 갑니다. 추후 납품 조절 빼고도는. 그래서 이제 수요 전략이다. 아마도 그런 뜻일 것 같아요. 뭐 인기 있는 제품들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은 어쨌든 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계속 묶어두는 거죠. 이거 인기가 너무 많으니까 기다려. 우리가 언젠가 제공해 줄 거야. 그런 느낌으로 해서 그 수요를 계속 잡고 있으려고 하는 건가? 막 그런 느낌으로 해서 수요 전략 방안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일단 추후 납품 빼고도는 이제 수요 전략 방안이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총괄 생산 계획에서 선택할 수 있는 공급 전략 방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 전략 방안은 노동력의 규모 100명의 노동자, 1명의 노동자 이렇게 하면 당연히 제품의 그 생산량이 바뀌겠죠. 그래서 공급 전략 맞고요. 노동력 이용률 그쵸? 100명 중에 10명을 그 노동을 시키는 거랑 100명을 노동을 시키는 거랑 당연히 생산량의 차이가 발생하겠죠. 그리고 재고 수준을 조정하는 전략. 그렇죠. 재고가 한 개. 재고 수준을 늘 한 개로 유지해요. 근데 100개로 유지할 때랑 차이가 100개를 주문하면 얘는 이제 감당이 되죠. 공급이 감당이 되는데 100개 주문하면 이제 큰일 납니다. 예. 그래서 재고 수준을 전략하면 그 공급 이런 공급 전략 방안이다. 그리고 추후 납품. 이 추후 납품 요거 아까 빼고도라고 그랬잖아요. 이 빼고도는 공급 전략 방안이 아니라 공급 전략 방안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수요 전략 방안이다. 그래서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빼고도는 수요 전략 방안이다. 그리고 이제 하청업체를 이용해서 뭐 같이
그 공급을 할 때 뭐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요거는 이제 확실히 이제 공급 전략이 맞고요. 그래서 이제 답은 4번이고요. 그래서 요 추후 납품 요거를 좀 기억해 두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보면은 나머지는 다 이렇게 보면 1, 2, 3, 4 보고 그 다음에 여기 1, 2, 3, 5를 보면 대부분 다 이제 딱 느낌이 오거든요. 근데 얘는 좀 아리송해요. 추후 납품은 약간 좀 아리송하기 때문에 추후 납품을 조금 기억해 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쵸. 요게 이제 그 타시험에서 이제 계속 나오는 건데요. 기업의 자재, 회계, 구매, 생산, 판매, 인사 요런 거 이제 뜨면은 이제 약간 ERP를 마음으로 이제 준비해 두시고 업무의 흐름을 효율적으로 지원. 통합 정보 시스템 맞습니다. 그리고 MRP 거치면서 등장, 발달. 그죠. MRP 뭐 MRP2도 있나 봐요. 그래서 거치면서 등장. 전체 기업 내부의 운영 효율, 정보 시스템 활용, 그리고 기업 내 판매, 생산, 회계, 또 뭐 판매, 생산, 그죠, 뭐 회계 이런 거 되면은 그죠, 일원화하여 관리, 그죠, 요거 이제 그 ERP, 전사적 자원 관리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렇게 해놓고 1, 뭐 ERP, 2, MRP, 뭐 3, MPS, 막 이런 거 넣어놓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겠다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3, 4에 해당되는 부분을 하겠습니다. 이 설비 배치랑요, 공급 사슬 관리 쪽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